1914년 6월 28일 아침 사라예보의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상속인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부인과 함께 이 도시를 방문했거든요. 하지만 오전 11시 15분 단 두 발의 총성이 유럽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한 명의 극단주의자가 방아쇠를 당겼고 그로부터 불과 몇 주 만에 수백만 명의 병사들이 참호 속에서 죽어갔죠. 한 사람의 암살이 어떻게 전 대륙을 전쟁으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역사는 종종 단순한 인과관계로 설명되곤 합니다.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낳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결국 거대한 재앙으로 귀결된다는 식이죠.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훨씬 복잡합니다. 암살 사건은 단지 불씨였을 뿐이었고 그 아래에는 이미 폭발을 기다리는 거대한 화약고가 존재했거든요. 유럽의 강대국들은 각자의 야망을 품고 있었고 서로를 견제하며 동시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전쟁이 결코 불가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순간에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외교적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고 지도자들이 냉정함을 유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회는 권력에 대한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계산된 도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건 일부 국가들이 실제로 전쟁을 원했다는 점일 겁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재앙이 아니라 기회였던 거죠. 오늘은 제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원인을 넘어 각국 지도자들의 은밀한 계산과 전략적 판단을 살펴볼 겁니다. 역사 교과서가 말하지 않는 진실, 승자들이 감추고 싶어 했던 이야기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14년 여름, 유럽은 겉으로 보기에 번영하고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의 결실이 대륙 전체에 퍼져 있었고 과학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표면 아래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은 복잡한 동맹체계로 얽혀 있었고 각자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추구하며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발칸반도는 이러한 긴장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쇠퇴로 권력의 공백이 생겼고 주변 국가들은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죠. 특히 세르비아는 민족주의의 열기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1912년과 1913년의 발칸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한 세르비아는 더 큰 야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내의 남슬라브족을 해방시켜 대세르비아를 건설하고자 했거든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러한 세르비아의 야망을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민족 제국이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민족주의의 확산이 제국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세르비아의 선동이 제국 내 슬라브족의 독립운동을 부채질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의 암살은 단순한 테러 행위를 넘어 제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블랙핸드라는 비밀 조직에 소속된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방아쇠를 당긴 순간 그는 단지 한 명의 귀족을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럽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을 촉발했죠. 하지만 암살 사건 자체만으로는 전면전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암살 사건이 있었지만 그 모두가 세계대전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니까요. 뭔가 다른 요소가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핵심에는 독일의 카이저 비헬름 2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유럽의 권력 판도를 재편하려는 야심가였죠. 비헬름 2세는 독일이 유럽의 패권국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영국의 해양 지배와 러시아의 대륙적 영향력은 독일의 정당한 위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거든요. 그는 전쟁을 통해서만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렐름 2세의 계산은 정교했습니다. 그는 직접 전쟁을 선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독일이 먼저 공격하면 유럽 전체가 독일에 대항해 뭉칠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이용하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공격하면
러시아가 개입할 것이고, 그러면 독일은 동맹국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계산 하에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소위 백지 수표를 제공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어떤 조치를 취하든 독일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동맹의 의무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사실상 오스트리아를 전쟁으로 부추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백지 수표가 없었다면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를 공격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르비아에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어떤 주권 국가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가혹했죠.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 수사관들이 자국 영토 내에서 자유롭게 수사하도록 허용해야 했고, 모든 반오스트리아 선전을 금지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세르비아의 주권을 포기하라는 요구나 다름없었습니다. 최후 통첩에는 48시간이라는 촉박한 답변 기한이 붙어 있었습니다. 더 교묘한 건 오스트리아 대사가 최후 통첩을 전달한 후 즉시 세르비아를 떠났다는 점이죠. 그는 협상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가 최후 통첩을 거부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전쟁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거든요. 이것은 외교가 아니라 전쟁을 위한 절차였던 셈입니다. 세르비아는 놀랍게도 최후 통첩의 대부분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타협의 여지를 찾으려 했죠. 하지만 오스트리아 수사관의 완전한 자유로운 활동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권의 핵심을 포기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세르비아의 답변은 놀라울 정도로 유화적이었지만 오스트리아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오스트리아는 어떤 답변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거죠.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세르비아에 선전 포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전쟁은 발칸반도의 국지적 분쟁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의 반응이었죠. 러시아는 스스로를 슬라브 민족의 보호자로 자처했고 세르비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동원 결정에는 그보다 더 깊은 동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사실 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발칸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는 오랫동안 러시아의 목표였거든요. 특히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제하는 것은 러시아의 수건이었죠. 전쟁은 이러한 야망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러시아는 외교적 해해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고 즉시 군대 동원에 나섰습니다. 흥미로운 건 러시아가 먼저 군대를 동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이 아니라 러시아였죠. 1914년 7월 30일 러시아는 전면적인 동원령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당시의 군사 계획에서 동원은 곧 공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러시아의 이런 결정 뒤에는 프랑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겉으로는 평화를 추구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러시아에 막대한 차관을 제공하며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왔죠.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세르비아를 위협하자 프랑스는 러시아에 백지 수표를 제시했습니다. 러시아가 오스트리아에 맞서면 프랑스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었죠. 프랑스에게도 전쟁은 기회였습니다. 1870년 보불 전쟁에서의 치욕적인 패배는 아직도 프랑스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거든요. 알자스 로렌 지방의 상실은 프랑스의 자존심에 큰 타격이었죠. 많은 프랑스 지도자들은 언젠가 독일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고 지금이 바로 그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러시아가 동부에서 독일을 압박하면 프랑스는 서부에서 공격할 수 있었으니까요. 프랑스의 전략은 교묘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러시아를 부추겼죠. 러시아가 먼저 움직이면 프랑스는 동맹의 의무를 다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프랑스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독일과의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 정부는 러시아의 동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러시아가 물러서지 않도록 격려했습니다. 영국의 역할은 더욱 미묘했습니다. 영국은 유럽 대륙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왔죠. 어느 한 국가가 대륙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게 영국의 이익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부상은 이러한 균형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특히 해군력 증강은 영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었죠. 영국과 독일 사이의 해군 군비 경쟁은 1900년대 초반부터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독일이 드레드노트급 전함을 건조하자 영국도 맞대응했죠. 1910년까지 영국은 이 경쟁에서 승리했지만 독일의 도전은 영국 지배층에 깊은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독일이 계속 성장한다면 언젠가 영국의 해양 패권을 위협할 수 있었으니까요. 영국은 발칸 위기가 고조되는 동안 중재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국제 위기에서 영국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죠. 영국 외무장관 에드워드 그레이는 독일에 경고를 보내긴 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중재 노력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제스처에 가까웠습니다. 영국은 독일이 약화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영국의 계산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었습니다. 벨기에의 중립성이었죠. 벨기에는 1839년 조약으로 영구 중립국으로 보장받고 있었고 영국은 이 조약의 보증국이었습니다. 독일의 전략은 프랑스를 빠르게 격파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려면 벨기에를 통과해야 했죠. 영국 지도자들은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 영국이 전쟁에 참여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독일의 관점에서 보면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었고 서쪽에는 프랑스가 있었죠. 두 나라 모두 독일의 적이었고 긴밀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군사 전략가들은 양면 전쟁의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동시에 두 전선에서 싸워야 한다면 독일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독일 참모본부는 슐리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속도였죠. 전쟁이 시작되면 먼저 프랑스를 6주 안에 격파하고 그 다음 동쪽으로 돌아가 러시아와 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동원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프랑스를 먼저 처리할 시간이 있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이 계획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벨기에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일 지도부는 벨기에의 중립을 침해하면 영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국이 실제로 참전하지는 않을 거라고 오판했죠.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정식 군사 동맹이 없었고 영국이 대륙의 전쟁에 개입한 역사도 오래되지 않았으니까요. 독일은 영국이 방관할 거라는 도박을 한 겁니다. 그 도박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카이저 비렐름 2세는 이 모든 위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권력의 굶주린 인물이었죠. 비렐름 2세는 자신이 신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라고 믿었고 독일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드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외교를 경멸했고 무력만이 진정한 힘이라고 주장했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지도자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렐름 2세는 또한 시간이 독일의 편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러시아는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었고 몇 년 후면 훨씬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게 될 것이었죠. 프랑스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지금뿐이었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비렐름 2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서두른 겁니다. 1914년 8월 1일 독일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8월 3일에는 프랑스에 8월 4일에는 벨기에를 침공했죠. 벨기에 침공은 영국의 참전을 촉발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유럽 전체가 전쟁에 휩싸인 겁니다. 암살 사건으로부터 겨우 한 달 남짓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빠른 전개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각국의 군사 계획들은 모두 신속한 동원과 선제 공격을 전제로 하고 있었거든요. 전쟁이 시작되자 모든 나라에서 애국적 열기가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고 젊은이들은 앞다투어 군대에 지원했죠. 언론은 전쟁을 찬양했고
지식인들조차 전쟁의 정화 효과를 논했습니다. 모두가 전쟁이 크리스마스 전에 끝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누구도 앞으로 4년 동안 1,000만 명 이상이 죽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보면 이 전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순간에 지도자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죠.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온건한 최후 통첩을 보낼 수도 있었고,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제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부분 동원에 그칠 수도 있었고, 프랑스가 러시아를 진정시킬 수도 있었죠. 영국이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수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테러에 대응한다고 생각했고, 독일은 동맹의 의무를 다한다고 여겼죠. 러시아는 슬라브 형제를 보호한다고 주장했고, 프랑스는 동맹국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벨기에의 중립을 수호한다고 선언했죠. 모두가 스스로를 피해자이자 정의의 수호자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전쟁을 원했거나 최소한 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죠. 그들에게 전쟁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단이었습니다. 영토 확장, 패권 장악, 과거의 치욕 서력 등 각자의 야망이 평화보다 우선했던 겁니다. 외교는 전쟁을 피하는 도구가 아니라 전쟁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전쟁은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쟁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도자들의 야망, 두려움, 그리고 계산착오가 모여 전쟁을 만들어냅니다. 4년 여름, 유럽의 지도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들이 풀어놓은 힘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났죠. 역사는 승자가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책임은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에 전가되었죠. 독일은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영토를 잃었으며 군대를 축소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책임은 독일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강대국이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었죠. 어떤 나라는 적극적으로 전쟁을 추구했고 어떤 나라는 전쟁을 막지 않았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가혹함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독일인들은 굴욕감과 분노를 느꼈고 이것은 나중에 히틀러의 부상을 가능하게 했죠. 제1차 세계대전은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더 큰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불과 21년 후에 유럽은 다시 전쟁에 휩싸였고 이번에는 그 규모와 파괴가 훨씬 더 컸죠. 1914년의 실수는 오늘날에도 교훈을 줍니다. 강대국들 간의 경쟁, 동맹체계의 경직성, 군사력에 대한 과도한 신뢰, 외교의 실패 등은 여전히 현대 국제관계에서도 발견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는 말처럼 비슷한 패턴은 계속 나타나죠. 우리가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그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과정을 보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20세기 초 유럽은 인류 역사상 가장 교육받고 문명화된 사회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토록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놀랍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입니다. 교육과 문명이 전쟁을 막아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필요한 건 지혜와 용기, 그리고 평화를 위해 싸우려는 의지입니다. 1914년 여름의 위기는 외교가 실패한 사례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의도적인 방기였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외교를 포기하고 전쟁을 선택했죠. 그들은 협상 테이블보다 전장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을 역사책에서 읽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참호 속에서 죽어간 병사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 파괴된 도시와 마을들, 모든 것은 지도자들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그리고 그 선택은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국제사회는 위기를 맞이할 겁니다. 강대국들은 경쟁할 것이고 동맹은 시험받을 것이며 긴장은 고조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1914년 여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자제력을 잃고 야망에 눈이 멀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이죠.
역사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것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오늘은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그것이 어떻게 예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